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때까지 유망주로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아주리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는 평이 있는데 24살이 유망주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내 생각인데 로빈요!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요야. 축구에서 포워드 바로 밑에 이 선에서 끊임없이 찬스를 만들어주는 선수를 바로 플레이메이커라 부르는데 이 선수들은 공격 상황에서 가장 시발점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센터백 수비형 미드를 걸쳐 일단 이 선수들한테 공을 보내놓고 시작하는 게 팀의 주 공격 전술인 경우도 많이 있지. 왜? 그 선수가 우리 팀 11명 중에 공을 제일 잘 차니까. 누가 있냐? 지단 메시는 좀 쉬게 놔두고 사비, 램파드, 토티, 루이 코스타 등등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는 이들은 일단 그들에게 공이 가면 뭐라도 하나 보여줄 것만 같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지. 상대팀 골문에서 얼바 떨어지지 않은 요 부분에서의 찬스 메이킹이라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인데 오늘 소개할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도 플레이 메이킹, 찬스 메이킹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선수. 아니, 오히려 더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다는 걸 제시한 선수.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교과서라고 불렸던 안드레아 피를로야. 피를로는 이탈리아 레전드 로베르토 바조가 말년을 보낸 팀으로 유명한 브레시아 칼초에서 축구를 시작했어. 브레시아, 인터밀란 등을 돌아다니며 공격형 미드필더로 커리어를 시작한 초반에는 그와 맞지 않는 포지션 때문인지 두드러진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어. 아마도 피를로의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들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유스에서는 잘 통했을지 모르지만 성인팀으로 넘어오면서 그의 약점인 피지컬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스피드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시 세리에가 7공주 시절로 세계 최고의 리그인 것도 감안해서 말이야. 축구에서 정말 흔히 있는 일이지. 유스 시절엔 화려한 플레이로 각광받았으나 성인팀 와서는 피지컬, 스피드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2000년 판본멜, 램파드, 푸열, 사비 등이 출전한 UEFA U21 대회만 봐도 주장으로 출전해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득점왕 MVP를 싹쓸이하면서 피지컬이 엇비슷한 동나이대에서는 실력으로 견줄 선수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였어. 답이 딱 나오지? 동나이대에서는 피지컬과 스피드도 그냥 공차는 실력으로 압살 가능한 클래스. 하지만 7공주 시절 세리에에서는 피지컬이 살짝 부족한. 하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패스 센스나 플레이는 최상급. 이런 피를로의 재능을 높게 산 세리에 최강 명문팀인 AC 밀란이 2001년 피를로를 영입하면서 피를로의 본격적인 커리어가 시작됐어. 당시 AC 밀란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도 유명한 자케로니가 일명 비어호프 대가리 올인 전술을 고집하다가 리그 6위까지 추락하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그가 경질당한 뒤 매우 어수선한 상태에서 유벤투스의 감독이었던 안첼로티를 밀란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당시 AC 밀란에는 당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루이 코스타가 자리하고 있었고 아틀레티코로 떠난 알베르티의 공백도 메울 겸 피를로는 반강제적으로 한 칸 아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자신의 플레이에 확신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 곧바로 축구라는 것을 깨달아버린 피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꼽히우지 못했던 플레이들을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피를로의 전매 특허인 상대 수비를 살짝 넘겨서 바로 득점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로빙 패스는 당시 따라올 자가 없었고 양사이드로 찢어주는 킥, 앞공간에 때려놓는 킥, 전진 패스, 수루 패스, 이제는 본인이 직접 사령관이 되어 경기 조율에 템포 조절까지 하면서 밀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어. 그 결과 이적 바로 다음 시즌인 02-03 챔피언스 리그에서 라이벌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지. 이때 멤버 이른바 밀란 제네레이션 2기.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때까지 유망주로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아주리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는 평이 있는데 24살이 유망주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내 생각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후방 플레이메이커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아주리 군단 하면 절대 뚫리지 않을 것만 같은 빗장 수비로 유명했고 최후방 미드필더로 피를로를 기용하기엔 당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가축소가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에 시대와 안 맞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대참사가 났지만 말이야.
암튼 피를로는 2002년 월드컵 최종 엔트리 탈락의 아픔을 딛고 02-03 시즌 밀란은 스쿠테토를 차지했고 06-07 시즌까지 밀란은 밀란 제네레이션 2기라고 불리며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와 준우승 1회, 유럽 무대를 호령하며 지급의 레바맨급 이상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한 시기였어. 리버풀의 제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지. 밀란은 정말 두려운 팀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단연 피를로의 존재였다. 제라드의 말처럼 피를로는 밀란 제네레이션 2기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멤버였고 세계 최정상급 미드필더로 도약하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라는 개념을 완성시키게 돼. 뭐야, 왜 이 타이밍에 로빙 패스가 들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닌 뜬금없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패스들이 무자비하게 들어오니까 초반에는 상대팀 수비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기도 했었어. 피를로가 패스와 킥이 뛰어났다는 건 이미 다른 채널에서 많이 다룬 바 있지? 오늘 말년 호빙요가 형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인 스토리는 피를로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스피드와 피지컬적인 부분이야. 피를로는 이 부분을 극복했기에 형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패스와 전진 킥들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을 통해 극복했을까? 피를로 형은 자신이 남들보다 스피드가 느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공을 받을 때 일반 미드필더들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스피드의 변화를 줬지. 예를 들면 공을 받기 직전엔 10%의 움직임만으로 천천히 받을 것처럼 하는 거야. 이 움직임만으로도 상대편 수비수에게 나 너가 뒤에서 빠르게 압박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어 라는 심리전을 거는 거고, 그러고 공이 왔을 때 사실은 나 알고 있었지 하고 100%의 스피드로 수비수에게서 먼 방향으로 공을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60-70%에서 100%로 변화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수비수에게서 더욱 먼 곳으로 탈압박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이러면 수비수가 속았다 하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더 빠르게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피를로의 그 심리를 한 번 더 이용해서 또 한 번 접기.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인 지단도 자주 보여준, 이네스타도 자주 사용한 비슷한 원리로 원래도 빠른 메시와 딩요영의 드리블을 자세히 보면 순간적으로 스피드의 변화를 줘서 상대편 수비수를 요리조리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100으로 드리블을 하다가 80으로 줄일 거를 30-40까지 줄였다가 다시 100. 그렇게 탈압박에 성공한 피를로는 그때부터는 이제 물만한 고기인 거지. 원래도 남들보다 뛰어났던 시야, 패스, 킥 등이 더 자유로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능력으로 피를로는 자신의 약점인 스피드를 극복해냈다면, 또 하나의 약점인 피지컬적인 부분은 보다 간결한 동작으로 극복을 해냈어. 킥 동작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수비수와 몸싸움 기회조차 안 줘버리기. 넓은 시야와 짧은 킥 장전 쿨타임으로 그런 정확한 킥들이 나갈 수 있었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숨겨진 피를로만의 엄청난 능력이야. 천천히 다 보고 정확한 자세로 킥이 나간다면 엘리트 초등학생도 정확한 킥을 때릴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모든 걸 1초 안에 해내야 한다면 프로들의 세계는 이런 조그만한 차이가 S급이냐 A급이냐로 나뉘는 것 같아. 피를로의 폼이 절정으로 치솟고 있을 때 본인의 첫 번째 월드컵인 2006 독일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데, 유로 2000 결승에서 프랑스의 패배 이후 국제대회에서 이상하게 맥을 못 추던 이탈리아였고, 아주리 군단 황금 세대의 거의 마지막 월드컵이라 볼 수 있는 대회여서 피를로를 포함한 이탈리아 선수들의 각오가 남달랐어. 근데 난 아직도 유로 2000 결승하면 트레제게에 흔들리는 젖밖에 생각이 안 나. 조별리그를 1위로 무난히 통과한 이탈리아는 16강 호주, 8강 우크라이나, 준결승에서는 독일을 잡고 3경기에서 6골 무실점으로 자비 없이 결승에 진출했어. 결승 상대는 또 지단의 프랑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지단의 미친 괴물 말도 안 되는 결승에서 PK 파넨카 강심장 킥을 성공시키면서 호빙요는 팬티에 지리고 말았지. 하지만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마테라찌의 192 비에이라 상대로 타점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아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연장 전후반을 걸쳐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는 역사적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돼. 이때 프랑스의 PK 실축한 선수가 유로 2000 결승 이탈리아 상대로 골든골의 주인공, 아까 말한 저제 사나이 트레제게.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 그렇게 피를로는 자신의 커리어에 월드컵 우승을 추가하면서 비로소 역대급 반열에 오르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되어버렸지.
리그 우승, 챔스 우승, 월드컵 우승 다 이룬 피를로는 07-08 시즌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밀란의 중원을 이끌어 나가는데 밀란은 이미 노쇠화가 시작된 상태였고 리빌딩마저 실패하며 피를로의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시기였어. 근데 피를로도 점점 지쳐갔고 계속되는 혹사에 피를로마저 기량 저하를 보이기 시작했지. 하지만 아무리 기량 저하된 피를로라 해도 처진 플레이메이커 자리에서 피를로를 넘어서긴커녕 동급인 선수조차 없었고 밀란은 피를로를 대체할 선수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예 팀 전체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겠다는 결정을 했을 정도니까 이럴 때 바로 대체 불가란 말을 쓰는 건가? 이게 밀란이 피를로를 놓아준 결정적인 이유였어. 10-11 시즌 결국 밀란은 당시 떠오르던 젊은 감독 알레그리를 데려오면서 문타리, 보아탱, 판본멜 등으로 세대 교체에 성공했고 호빙요의 활약에 힘입어 7년 만에 스쿠테토를 탈환했지만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때부터 AC 밀란이 좀 애매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 결국 피를로는 10-11 시즌이 끝나고 자신의 전성기를 보낸 밀란을 떠나 이제는 말년을 좀 편안히 보낼 수 있는 팀인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지. 이때부터인가 턱수염을 길러서 이제는 축구 도사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나 축구에서 쓴맛 단맛 다 본 놈이여. 축구 이렇게 하는 거고 내공 한번 뺏어봐 의 플레이를 보여줬어. 원래부터 세계 최고였던 로빙 패스 킥은 물론이고 이제는 뭔가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음이 편하니까 중거리 슛도 곧잘 빨려 들어가곤 했었지. 피를로는 11-12 시즌 유벤투스 리그 무패 우승에 기여했고 도움왕과 세리에 올해의 선수로 개인 타이틀까지 따내는 무시무시함을 보여줬어. 35살인 12-13 시즌에도 여전히 유벤투스의 간판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한 시즌 본인 최다 프리킥골을 달성했고 유벤투스는 또 우승. 그리고 피를로는 2년 연속 세리에 올해의 선수로 등극하며 이제는 축구 끝판왕, 교과서도 아니야 도사 도인 수준의 모습을 보여줬어. 이제 은퇴해야지 형 이라는 말을 쌩까고 13-14 시즌에도 유벤투스의 역대 최다 승점 우승을 이끌었고 개인 통산 3번째 3연속 세리에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되었어. 아니 축구를 얼마나 잘하면 34살에서 36살 사이에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세리에에서 할 만큼 한 피를로는 2015년 미국 MSL 뉴욕시티로 이적하면서 2시즌 정도 더 뛴 후 은퇴를 했어. 최근에는 유벤투스의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은데 한때 동료였던 릴로 형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 따랑해. 전 이탈리아 축구대표팀 감독 체사리 프란델리는 피를로를 이렇게 표현했어. 안드레아 피를로는 축구사에서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자신의 단점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된 선수. 밀란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이자 유벤투스의 리더였던 이탈리아 레전드 안드레아 피를로였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할 만한 에피소드 가지고 찾아올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